자, 이제 수익 방식 3방식 마지막인데, 자, 여러분 개론에서 가장 어려운 단원이 조사를 보면 투자론이 가장 어려워요. 수식이 제일 많아서 그런지. 그럼 두 번째 어려운 단원이 이제 평가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가의 3방식. 용어가 상당히 어렵죠. 그다음 세 번째 어려운 게 또 금융. 이 세 개의 단원이 가장 어려운 단원이라고 해요. 조사해 보면. 그래서 여러분 그 어려운 단원에서 반 이상 맞추면요, 점수가 고득점으로 갑니다. 근데 우선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요, 용어부터. 그래서 항상 용어, 우선 문제 푸는 건 나중에 용어의 귀가 익어야 돼요, 우선. 자, 수익 방식 개념인데, 자, 수익 방식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수익 방식은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수익 환원법, 또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구하는 수익 분석법인데, 자, 이 수익 분석법에서 구한 우리가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수익 임대료 또는 수익 임료라고 하는데, 자, 27회 시험에는 또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이 무엇입니까? 출제를 했어요. 정답은 수익 분석법이 정답. 27회 시험에 출제했고요. 자, 26회 시험 또 이쪽에서 개념을 물었죠. 26회 시험은 자, 대상 물건으로부터, 자, 보면 대상 물건으로부터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인하는 뭐죠? 또는이란 말이죠. 인하는 또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 돈 들어오고 나가는 거죠. 이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뭐다? 할인하여. 그때 26회는 할인 네모시였거든요. 그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을 물었어요. 뭐다? 할인인데, 환원은 뭘로 환원? 환원은 환원 이율로 환원. 환원 이율로 환원하고, 할인은 뭘로? 할인율로 할인해요. 할인율로 할인을 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방법인데, 대상 물건의 가액을 뭐라고 한다? 수익 가액이다. 대상 물건의 가액이 수익 가액. 근데 이걸 구하는 것은 우리는 시험에 출제하지 않고, 계산 문제는 어느 걸 출제해요? 이걸 출제를 해요. 계산 문제는. 수익 가액 구하는 계산 문제가 13회, 15회 추가 시험, 24회, 작년 또 28회 시험에 출제했어요. 계산 문제. 작년에 이걸 출제 계산했거든요. 자, 그런데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묻는 거는 우리가 16회 시험, 또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묻는 것은 18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어요. 관로 안에 들어갈 게 뭐냐? 자, 그런데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 안정적이면은, 환원 이율이 높으면 수익 가액은 뭐다? 환원 이율, 수익률이 높으면요, 부동산 가격은 낮아져요. 반대로 환원 이율이 낮으면 수익 가액은 높아지는데, 이때 수익 가액과 환원 이율은 서로 반대로 변동하는 역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익 환원법을 구성하는 3요소가 뭐죠? 순수익. 순수익은 순영업소득을 줄임말. 순영업소득이 순수익이고, 또 환원 이율. 환원 이율 또는 할인율. 환원율 또는 할인율. 또 수익 가액을 구하는 환원 방법.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이 수익 환원법을 구성하는 3요소. 그럼 올해 시험은 작년에는 요걸 출제를 했기 때문에 올해 시험은 이게 중요하다. 환원 이율 쪽이 올해는 상당히 중요하다. 자, 순수익은 우리 여러분 투자론에서 순수익을 계산할 때 항상 연간으로 계산합니다. 연간, 1년 단위.
연간 단위로 구한다. 산정은 구하는 거죠. 그래서 순수익은 이 대상 부동산에 귀속이 되는 적정한 수익이 순수익인데, 자,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은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총 수익에서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총 비용을 빼면,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면은 순수익이 나와요. 그래서 이 순수익의 성격을 보면은, 순수익의 성격을 보면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뺀 나머지를 뭐라고 하죠? 나머지를 잔여라고 하잖아요.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뺀 나머지가 잔여인데, 잔여 수익의 성격인데, 여러분 저번 주에 잔여란 말만 뜨면은 뭐와 관련 있어요? 수익 배분의 원칙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니까 또 무슨 수익? 미래 수익의 성격인데,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인데, 그러면 기대되는 순수익은 또 예측이 가능해야 구할 수 있어요. 예측의 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익의 성격은 잔여 수익이면서 우리는 기대되는 미래 수익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시험 문제는요, 이걸 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출제는 계속 요걸로 출제해요. 그래서 여러분 계산 문제 전부 3번 다 출제를 할 때는 요 수식을 다 이용을 했어요. 자, 투자론에서 이미 배운 거 복습합니다. 자,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 임대 단위수를 100% 완전히 임대됐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을 뭐라고 하죠? 가능 총소득. 자, 여기다가 뭐를 빼주죠? 공실 및 불량 부채에 따르는 충당금을 공제하고, 상기 수익, 주차료 수입과 같은 기타 소득, 영업 외 수입을 더해주면은 우리는 공시를 고려한 임대료 수입인 유효 총소득이 나오죠. 자, 유효 총소득에서 요거는 뭐죠? 공시를 고려한 임대료 수입이죠. 이제 수입이 들어왔으니까 건물 유지하는 비용 빼야겠죠. 비용을 또 지출을 해야 돼요. 그 비용이 바로 부동산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영업 경비를 공제해주면 뭐가 나오냐면 순영업소득, 순수익이 나와요. 순영업소득.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구해서 요 수식에 뭐 해주면 돼? 대입시켜주고, 환원이율, 작년에 5% 나왔나요? 작년에 몇 프로 나왔다고? 9% 나왔는가요? 그럼 0.09 들어가서 계산하면 나와요. 작년에 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걸 투자론에서 배운 거죠? 요걸 그대로 이용하면 돼요. 그래서 작년에 냈기 때문에 올해는 계산 문제는 안 낼 것이고, 올해는 요 뭐죠? 환원이율, 요쪽이 중요해요. 올해 시험. 자, 그럼 두 번째 환원이율로 갑니다. 413페이지 맨 밑에. 자, 환원이율. 환원이율은 대상 물건으로부터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구하기 위한 이율의 개념이죠. 자, 부동산 가격 10억 원, 순수익 1억 원 하면 얼마? 10억 원, 1억 원이 몇 프로? 100을 곱해주면 10%. 10%는 결국은 수익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부동산에 뭐를 나타내냐면은 수익성. 부동산의 이 수익성을 나타내는 수익률의 일종이야. 환원율은 수익률의 일종이면서 사전 수익률, 기대 수익률의 성격을 가져요. 자, 그래서 환원이율은요, 지역에 따라 달라요. 자, 이건 부천 지역, 광명 지역, 수원 지역, 서울 지역 수익률 다르죠. 예? 지역에 따라 다르고요. 또 품질과 등급, 품등에 따라 다르고 시대에 따라 또 차이가 있어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다 수익률에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서 41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자, 여러분 앞 시간에 적산법에서의 기대 이율은 임대차 기간 동안 단기간에 적용되는 이율이면 환원이율은 위에서 두 번째. 평가 대상 물건 내용연수 전체입니다. 전 내용연수 기간 동안 뭐를 전제로?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한 장기적인 활동에 대한 이율이에요. 장기의 동그라미. 자, 415페이지 위에 성격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수익률의 일종인데 사전 기대 수익률로 볼 수 있는데 환원율은 물건의 종류, 품질과 등급, 지역, 시대별로 달라진다는 거. 자, 종류를 보면 환원율의 종류를 보면요. 한 개의 물건에 대해서 적용되면은 개별 환원율, 예를 들면 토지 환원율, 건물 환원율이 있어요. 그리고 토지, 건물 두 개 이상의 물건에 대해서 적용되는 종합 환원이율 개념이 있고 또 두 번째는 감가상각률 포함 여부에 따라 상각전 환원이율, 상각 후 환원이율 개념이 있고 또 소득세입니다. 세는 소득세. 세 공제 여부에 따라서 세 공제 전 환원이율, 세 공제 후, 세후 환원이율 이렇게 또 나누어요. 자, 또 왼쪽 밑에 414페이지 밑에 보면은 환원이율에 뭐가 나온다? 구조가 나와요. 자, 구조는 우리가 9회 시험과 14회 시험에 두 번 출제된 게 구조인데 자, 한번 보면은 환원이율은 투자한 자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인 자본 수익률에다가 미래에 부동산을 사용함에 따라 어떻게 돼? 감가상각이 발생하는데 그 감가상각분에 대해서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는 율로 구성됐어요. 이때 자본 수익률은 미래에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자본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이론에서는 할인율의 개념을 보는 거고 자본 회수율은 미래의 부동산 사용에 따르는 감가상각분에 대해서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는 거기 때문에 자본 회수율은 감가상각률로 보는 거죠. 두 번 우선 출제를 했습니다. 자, 400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15페이지 중간에 환원 이율을 구하는 방법. 예? 환원 이율을 구하는 방법. 시험에 뭐 한 7번은 나온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환원 이율을 구하는 방법. 환원 이율을 결정하는 방법. 5가지가 있어요. 자, 5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죠? 시장 추출. 추출은 여러분 이해가 되죠? 뽑는 거. 여러분 평가 대상 물건과 가장 유사한 최근의 거래 사례를 수집을 해. 사례를 수집해서 그 사례에서 환원이율을 직접 추출, 구하는 방법. 직접의 동그라미. 간접이 아닙니다. 간접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사례를 수집을 하기 때문에 뭐에 근거한다? 자, 416페이지 메뉴에 시장성에 근거함으로 실증력이고 설득력이 높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과거의 거래 사례, 순수익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뭐다? 사후적 개념이에요. 그런데 미래에 예상되는 순수익인 사전적 개념과 서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그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조성법으로 갑니다. 자, 조성법 또는 요소 구성법이죠. 조성법, 요소 구성법은 환원 이율은
순수 이율. 환원 이율은 순수 이율에 뭐를 가산하냐면은 오염률을 가산한 율로예요. 자,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이 순수 이율인데, 이 순수 이율을 우리 뭘로 보냐 하면요, 투자이론에서 배운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을 복습, 뭐죠? 위험이 없는 자산의 수익률. 예를 들면 정부가 보증한 국채 수익률.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거는 적산법에서 배운 임대차 기간 동안에 적용되는 뭐죠? 기대 이율의 개념은 아니다. 여러분, 기대 이율이 아닙니다. 예, 순수이율은 기대 이율이 아니라는 걸 주의해 두시고, 이때 위험률, 이 위험률은 투자자가 위험 부담에 따르는 할증률을 말합니다. 위험 할증률. 자, 위험률을 구성하는 요소로서는 자,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 현금화가 쉬운가 어려운가, 비유동성, 또 부동산 관리가 어려울 난, 쉬울리, 어려운가 쉬운가, 또 투자한 자금 있죠? 자금이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 요걸 보는 거죠. 자, 이때 위험성이,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이 높을수록 현금화가 어렵고 관리가 어려울수록 위험은 뭐한다? 증가해요. 위험은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 요소로 들어가요. 그런데 자금이 안전성이 높으면은 어떻게 돼요? 반대로 안전성이 높으면 위험은 점점 뭐한다? 줄어드니까 여기 마이너스 요인으로 들어가는 요인이 돼요. 자, 이렇게 이 평가 대상 부동산, 이 대상 물건에 관한 위험을 여러 요소로 분해하고 이 개별적 위험에 따르는 할증률을 순수율에 더해서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을 조성법이라고 해요. 조성법에서 문제는요, 이 위험률을 구하는 데 있어서 감정평가사의 주관 개입 여지가 많다는 단점이 있고, 요 두 수식 보면 대부 비율이 없어요.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는 것을 전문용어로 저당금융이라고 하는데, 이 저당금융이 이 수익률의 일종인 환원율에 미치는 영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죠. 예? 환원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어요. 저당금융이 환원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 단점. 자, 세 번째는 투자 결합법이 있습니다. 자, 투자 결합법을 우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투자 결합법은 두 가지인데, 물리적 투자 결합법, 금융적 투자 결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리적 투자 결합법, 금융적 투자 결합법이 있어요. 자, 물리적 투자 결합법은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상태를 복합 부동산이라고 배우셨는데, 복합 부동산의 순수익, 순영업소득이죠. 복합 부동산의 순수익, 순영업소득을 창출하는, 즉 소득을 창출하는 부동산의 능력이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르며 토지 소득, 건물 소득 분리될 수 있다. 원래 분리되기 어려운데 분리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해서 구하는 방법을 물리적 투자 결합법. 자, 그래서 토지, 건물 두 개 이상의 물건에 대해서 적용하는 걸 뭐라고 하죠? 종합 환원율. 자, 토지, 건물 두 개 이상의 물건에 대해서 적용되는 종합 환원율은, 자, 토지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 자, 여러분, 토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토지 환원 이율이라고 하고, 또 건물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건물 환원 이율이라고 해요. 자, 주의해야 될 것은 이렇게
토지, 건물, 소득 뭐 한다? 아까 분리될 수 있다. 그 분리를 시켰어요. 근데 여기가 뭐가 들어와야 돼, 이제? 가중치, 투자 비율. 여러분, 투자 비율인 가중치가 들어와야 돼요. 투자 비율인 가중치인데, 가중치는 요겁니다. 투자 비율입니다. 전체 부동산 가격이 투자 금액이거든요. 그럼 투자 비율입니다. 전체 부동산 가격에서 뭐? 토지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 이걸 우리는 토지 가격 구성 비율이죠. 그리고 또 여기는 전체 부동산 가격에서 여기는 건물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 건물 가격 구성 비율. 가중치인 투자 비율을 곱해서 우리는 환원 이율을 구합니다. 자, 여러분 10번 문제로 갑니다. 417페이지. 자, 거기 토지 환원이율 몇 프로? 자, 토지 환원이율 5%, 건물 환원율 10%. 요게 여러분 같지 않아요? 5%, 10% 다릅니다. 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 토지 투자자 요구 수익률, 건물 투자자 요구 수는 서로 다르다. 자, 여러분 소득을 창출하는 부동산 있는 게 토지, 건물 서로 다르다. 같으면 안 돼요. 달라야 돼요. 그리고 얼마? 토지 가액과 건물 가액 얼마? 전체 얼마? 전체 부동산 가격을 몇 프로 봤어요? 100% 봤는데 토지는 몇 프로? 40%. 자, 전체 부동산 가격 100%에서 건물은 몇 프로? 60%. 여기가 가중치지 뭐. 투자 비율이잖아. 그럼 이거 얼마? 100분의 40은 0.4죠. 0.4에 5% 곱하면 2%. 요거는 0.6이죠? 10%면 6%. 2%, 6% 더해주니까 몇 프로? 8%예요. 8%. 환원율은 8%인데. 자, 수익가액 구하는 거죠. 부동산의 가치는 얼마? 순수익을 구해야 되는데 그 순수익은 얼마? 유효 총소득 얼마 나왔죠? 유효 총소득. 자, 유효 총소득 지금 3,800만 원에서 영업경비 800만 원을 뺐더니 순영업소득은 얼마? 3천만 원. 이거 보죠. 예? 순영업소득 3천만 원. 여기에 순영업소득 얼마다? 3천만 원을 뭘로 나눠주면 돼? 환원 이율 8% 들어가면 되죠. 0.08. 분모분제 소수점을 없애주기 위해서 100을 곱해주면 8분의 얼마? 30억 원. 30억을 8로 나눠주니까 얼마? 3억 7,500만 원. 2번 정답. 여러분 그 10번 문제가요 24회 시험에 출제된 문제예요. 금융은 아직 출제 안 했거든요. 계산 문제는. 이론은 15회 정답으로 한번 출제됐어요. 자, 금융은 뭐예요? 자금을 융통받는 겁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그래서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서로 다르다. 그럼 15회는요. 동일하다는 데 차관 이렇게 출제했어요. 서로 다르다는 데 차관해서 투자 자본을 금융적 측면에서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건 토지 건물 분리하기 어려운데 이거는 금융은 분리하기 쉬워요. 내 돈 남의 돈. 총 투자한 금액에서 내 돈 얼마 남의 돈 얼마 투자 분리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것보다 이게 더 우수해요. 자, 환원 이율은 환원 이율은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자, 여러분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지분 환원 이율이라고 해요. 예? 이때 지분을 뭐라고 한다? 자기자본. 그럼 지분 환원율을 다른 말로 자기자본 환원율. 그리고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저당 환원 이율. 이때의 저당은 또 뭐다? 타인 자본. 이때의 저당은 또 타인 자본이라고 해요. 타인 자본 환원이요. 자, 그러면 이때 지분 환원 이율은 한 해의 소득을 기준해서 계산하는 지분 배당률을 적용하고 이때 저당 환원 이율은 카즈딘이라는 학자는 이것을 저당 상수를 적용합니다. 저당 상수. 자, 여기다가
여기 가중치모 투자 비율. 여러분 가중친 투자 비율인데 가중친 투자 비율을 곱해준다. 투자 비율은 뭐죠? 부동산 가격에서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을 지분 비율. 부동산 가격에서 타인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을 저당 비율. 저당 비율을 우리는 투자 이론에서 LTV, 대부 비율을 다른 말로 저당 비율. 같은 말입니다. 아직 요 수식은 출제를 안 했어요. 다음에 내면 요걸 내겠지. 요건 냈으니까 한번. 금융적 투자결합법을 좀 더 개량하여 발전시킨 이론이 네 번째 나오는 엘우드법. 엘우드법은 보통의 일반 투자자인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뭐를 강조한다? 지분 수익률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총 투자 수익률, 종합 수익률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강조? 지분 수익률을 강조하는데 엘우드법은 환원이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봐요. 세 가지. 뭐가 있냐 하면요. 여러분 부동산은 요 엘우드법은요. 부동산을 취득해서 처분을 할 때까지 일정 기간 보유하는 걸 전제로 해. 근데 위에는 뭐죠? 여기는 건물을 수명 다 할 때까지 이용하는 거지만은 여기는 수명 다 안 해도 관계없어. 뭐 5년 보유하다가 처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 보유하다가 처분하기 때문에 보유 기간 동안 매 기간마다 현금 수입과 지출이 첫 번째. 매 기간마다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 두 번째는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금융 들어갔잖아요.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대출금에 대해서 매 기간 원리금을 상환해 나갑니다. 금융기관에. 원리금을 상환해 나가면은 어떻게 돼? 원금도 갚아 나가니까 기간 말에 내 돈이 그만큼 자기 자본 더 증가해요. 이걸 전문 용어로 지분 형성분이란 말이에요. 지분 형성분. 지분이 그만큼 더 형성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취득 시의 가격에 비해서 처분 때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 기간 말 부동산 가격 상승분 또는 하락분 이 세 가지가 우리는 환원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엘우드법은 부동산 가치. 자, 엘우드법은 부동산 가치를 구하기 위한 환원 대상 소득을 세전으로 봅니다. 세전. 자, 세전, 현금 수지로 봅니다. 그래서 세전이니까 이때 세금은 소득세인데 이 세금이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 세금이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환원 대상 소득인 세전 현금 수지를 가지고 우리는 부동산 가치를 구할 때는 이 부동산 가치는 내 돈, 남의 돈, 지분 가치와 무슨 가치? 저당 가치로 우리는 더해주면 돼요. 이때 이 부동산 가치를 구할 때 환원 대상 소득을 뭘로 보죠? 세전 현금 수지로 보는데 이때 세는 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세금인 뭐가? 세금인 이 소득세가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자, 이 지분 투자자는 보통의 일반 투자자인데 지분 투자자의 입장에서 구하는 걸 비판을 하면서 누구 입장에서? 대출자 입장에서 구하고자 나타나는 게 마지막 다섯 번째인 무슨 방법? 부채 감당법. 부채 감당법을 개텔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누구 입장에서? 지분 투자자가 아닌 저당 투자자. 저당 투자자를 대출자인 금융기관을 의미합니다. 저당 투자자는 대출자인 금융기관 입장에서 환원이율을 구합니다. 그래서 환원이율은 자, 매년 출제되는 용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 매년 출제됩니다. 올해도 출제합니다. 그래서 자주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매년 출제되는 용어는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대부 비율,
총부채 상환 비율, 또 매년 출제된 또 용어가 요거잖아요. 부채 감당률. 요거 매년 출제되는 용어잖아요. 부채 감당률 투자 이론에서 뭐라고 배우셨죠? 순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가 측정하는 지표. 이 부채 감당률의 근거에서 구합니다. 환원율. 여기다가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대부 비율에다가 또 뭐를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묻는 건 18회 시험, 계산 문제는 24회 시험에 출제를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부채 감당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금융기관이 중시하는 요소로 환원 이율을 구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계산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나치게 대출자를 보호하고 있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419페이지에 11번 문제.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대상 부동산의 수익가치 산정 구할 때 환원율 구하라. 자, 순영업소득 나왔네요. 자, 부채 감당률이 나왔네요. 부채 감당률은 얼마? 순영업소득이 연 얼마? 3천만 원이고 부채 서비스액은 얼마? 1,500만 원. 요게 바로 뭐죠? 부채 감당률이고 대부 비율 나왔어요. 대부 비율은 전체 100%에서 얼마? 전체 40, 60 하면 전체 100%에서 얼마? 대부 비율은 얼마? 4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 얼마죠, 이게? 0.4 곱하기 저당상수. 문제에서 저당상수는 0.1777. 그러면 요게 2죠? 요 2에 0.4 곱하면 0.8. 0.8에 0.177 곱하면 얼마 나와요? 0.1426이 지금 계산이 되고 있는데, 여기다가 퍼센트로 가려면 뭐를 곱해줘야 돼? 100을 곱해주면 14.16%치가. 수식에 그래도 넣고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419페이지에 환원 방법. 자, 이 수익 환원법을 구성하는 3대 요소 중 마지막 환원 방법본인데 자본 회수. 자, 미래의 부동산 사용에 따른 감가상각분을 자본을 회수해야 된다. 이 자본 회수의 논리에 따르는 환원 방법이 나오죠. 자, 이 환원 방법은 자, 4가지를 이제 배울 텐데, 직접 환원법. 자, 직접 환원법은 농지나 염전 등의 토지에 적용해요. 토지는 사용하여도 소모되지 않죠. 감가가 없어요. 감가가 있어야 자본을 회수하는데 감가가 없으니까 토지에 대해서는 투자한 자본을 회수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수익가액은 토지로부터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바로 뭘로? 환원 이율로 환원해서 바로 구하면 구할 수 있어요. 자, 건물이라든지 기계 등에 적용하는 게 직선 환원법이거든요. 자, 내용연수 수명이거든요. 내용연수 감가상각 자산의 수명인 내용연수도 유한하고 건물이나 기계 등의 수익도 유한한 상각자산에 적용하는 게 직선법. 그러면 수익가액은 상각자산에 적용하니까 토지와는 달라요. 상각전 순수익입니다. 상각전 순수익에 상각 후 환원 이율, 상각 후의 환원 이율에 뭐를 상각자산에 적용하니까 투자한 자본에 대해서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각률을 가산한 환원율로 환원합니다. 자, 그리고 연금법. 연금법을 우두법, 상환, 기금법은 호수, 콜드법인데, 자, 이 세 가지는 모두 뭐에 적용한다? 상각 자산에 적용해요. 상각 자산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는 복합 부동산인 경우다. 이 두 가지는 복합 부동산인 경우. 즉 부동산이 부지와 건물, 기타 상각자산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경우죠. 이때 기업용 부동산에 있어서의 일반 기업의 경영, 임대용 부동산의 임대, 그래서 일반 기업의 경영 또는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하는 상각전 순수익이에요. 이 상각전 순수익에 상각 후 환원 이율, 상각 후 환원 이율, 또 남아있는 잔존 내용 연수를 고려한, 이걸 고려한 우리 복리연금 현가율, 연금의 현가계수를 말합니다. 복리연금 현가율은 연금의 현가계수인데 이걸 곱해서 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연금법이고, 자, 상각 후 환원 이율, 잔존 내용 연수가 있는데 또 하나가 있죠. I라는 숫자인데 이거 축적이율. 자, 축적이율은 안전한 자산의 이자율은 국채 수익률을 얘기하는데 이걸 고려한 수익 현가율을 곱해서 가액을 구하는 방법은 상환기금법인데 차이점은 축적 이율이 있나 없나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우선은 계산 문제는 안 내거든요. 개념을 알면 되는데 연금법은 상각, 그 매년 회수되는 상각액을 다시 재투자를 하여 수익을 더 영장시킬 수 있는 우리는 어업권, 그리고 또 공장, 슈퍼마켓 등의 복합 부동산에 적용하고, 상환기금법은 매년 회수되는 상각액을 어떻게 돼요? 다시 재투자하여도 수익을 영장시킬 수 없는 광산, 채석장, 광업권 등에 적용을 해요. 그리고 연금법은 매년 회수되는 상각액을 매년의 환원율과 동일한 이율로 적용해서 한 개의 이율을 적용해요. 그리고 상환기금법은 매년 회수되는 상각액을 매년 환원이율, 이 환원이율과 다른 뭘로? 축적 이율로 이자를 발생시킨다고 보고 R, I 두 종의 이율, 요거는 R 하나, 일종의 이율을 사용하는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요건 축적 이율은 안전한 자산의 이자율인데 요것보다 R이 더 높죠. 환원 이율은 위험을 감안했기 때문에 더 높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요. 그래서 연금법에서 구한 수익 가액이 뭐보다 클 수밖에 없다. 우리는 수익을 영장시킬 수 없는 뭐보다 상환기금법의 수익 가액보다 이게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뭐 여러분이 올해 시험은 뭐가 중요하다? 지금 세운 순수익, 환원이율 뭘 배웠어요? 환원 방법 중에 중요한 것은 환원이율.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면 환원이율만 공부하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교재 431페이지 감정평가의 절차 제8조에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 감정평가의 절차는, 자, 감정평가의 절차는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나오는데 제8조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감정평가 활동의 출발점. 감정평가 활동의 출발점인데 여러분 교재에 431페이지. 감정평가 활동의 출발점이 기본적 사항의 확정이에요. 예? 기본적 사항 확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 사항 확정에서 두 번째는요, 처리계획 수립. 세 번째는 대상 물건의 확인. 뭐 권리관계 물리적 사항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료 수집과 정리. 다섯 번째는 자료의 검토와 가치 형성 요인의 분석. 여섯 번째는 감정평가 방법 선정 및 적용. 그리고 최종적으로 감정평가 가액을 뭐한다? 결정 및 표시. 순서인데 첫 번째 봤더니 뭐가 나와요? 거기 기본적 사항의 확정에 432페이지 보시면은
기준 시점의 확정인데 거의 니은에 이미 배웠죠. 우리는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그게 나오죠. 그건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2항에 나오잖아요.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는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다. 그게 제2조 9조 2항입니다. 기준 시점 개념을 확인 하나 해두시고, 자, 여러분 27회 시험에 냈거든요. 27회 시험에 아까 7 순서죠. 다음 중 감정평가의 절차에 속하지 않는 것. 정답은 그 7개 중에 4개가 나오고 하나가 뭐 나온지 아세요? 감정평가 의뢰가 나왔어요. 감정평가 의뢰는 절차 순서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게 정답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하나 물었고요. 자, 그리고 물건별 평가 갑니다. 자, 여러분 교재 437페이지. 여기서 시험 나왔는데 틀렸다. 큰일 나는 거예요. 요거는 다 5초도 안 걸려요. 예? 작년에 여기서 2문제 냈어요. 여기서 틀리면 안 됩니다. 예? 자, 14조 보세요. 아까 우리 배웠죠? 14조 1항. 감정평가업자는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해야 된다. 공시지가 기준법 토지는 요거죠. 자, 그 1항은 27회 시험에 출제했어요. 27회. 자, 그리고 여러분 작년에 개정돼서 들어온 게 있어. 거기에 3항, 4항 보세요. 14조 3항, 4항. 요게 들어왔거든요. 적정한 실거래가가 나와요. 자, 적정한 실거래가가 나오죠. 그 용어가 작년에 도입됐거든요. 그 3항 보세요. 감정평가업자는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뭐를? 자, 거래사례비교법, 네모. 여러분, 공시지가 기준법 아닙니다.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할 때는 거래사례비교법. 이거 아직 출제 안 했거든요. 출제 가능성 높습니다. 여러분, 적정한 실거래가 뭐예요? 여러분, 실거래가 신고하죠? 어디서 신고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죠. 여기에 신고를 하잖아요. 도시지역은 3년, 그 외의 지역은 5년 이내에 거래 가격, 실제 거래 가격을 수집해서 여러분이 인근 지역의 감정평가가 인근 지역의 지가 수준을 고려해서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삼기 적당한 가격을 구해요. 적정한 실거래가를 구합니다. 감정평가업자가. 하여튼 도시지역은 몇 년? 3년 이내.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은 5년 이내에 실거래가를 구하면 돼요. 자, 우선은 그걸 보고 15조 갑니다. 15조 1항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감정평가업자는 뭐를? 건물입니다.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 뭐를 적용한다? 원가법. 여러분 25회 시험에 뭘로 나온지 아세요? 25회 시험에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출제하냐. 그게 25회 정답 지문. 바로 정답 물었어. 자, 16조. 요거는 26회 시험에 나왔어요. 16조 보세요. 토지와 건물의 감정평가거든요. 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리가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는, 자, 밑줄은 포인트가 어디다?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시험에는요, 원가법으로 출제. 거래사례 비교법 포인트, 원가법 아닙니다. 말을 바꿔요. 자, 26회 시험에 또 출제. 이것도 한 2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자, 17조. 요거는 18회 시험도 나오고 21회로 나오고 이것도 한 2번 정도 나왔네요. 자, 살림 갑니다. 17조. 자, 1항 보세요. 감정평가업자는 살림을 감정평가할 때에
산지와 인목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구분평가가 원칙이죠. 근데 이 경우, 구분평가인데 이 경우 인목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되 지름이 작은 숲인 소경목림은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자, 이 항 보세요. 자, 감정평가업자는 이 항 보세요. 산지와 인목을 일괄입니다. 구분하여라.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는 뭐를 적용? 거래사례비교. 일괄 동그라미 치고 거래사례비교법 밑줄금 되겠죠. 이 항이고. 자, 18. 네, 뭐가 나온다? 과수원이 나와요. 자, 여러분요, 요것도 시험에 나오면 잘 틀리대. 과수는 또 수학을 하니까 수익환원법이 아닙니다. 과수는 수익환원법이 아니라 무슨 방법? 거래사례비교. 수익환원법이 아니라는 거.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된다. 18조. 자, 19조 2항 갑니다. 19조 2항에 광업재단 나옵니다. 감정평가업자는 광업재단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뭐를 적용한다? 수익환원법 적용합니다. 자, 20조 1항 갑니다. 자, 20조 1항 주의해야 됩니다. 자, 20조 1항 자동차는 원가법이 아닙니다. 자동차는 뭐다? 거래사례비교법. 원가법 아니에요. 자, 2항은 뭐죠? 건설기계. 건설기계 원가법 적용합니다. 3항 이렇게 나와요. 3항. 자, 감정평가업자는 선박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선체, 기관, 의장별로 각각 구분하여 감정평가죠. 구분하여 감정평가하되 뭐를 적용한다? 원가법을 적용해요. 선체, 기관, 의장별로 구분하여 감정평가하되 각각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4항이 뭐죠? 항공기. 항공기. 요거는 원가법이야. 자, 5항이 있죠. 20조 5항이 뭐냐 하면요. 이 4개,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이 4개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서 4항에도 불구하고 본래 용도의 효용 가치가 없는 물건, 본래 용도의 효용 가치가 없다, 쓸모없다, 효용 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 처분 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해체 처분 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22조, 26회 정답이었죠. 여러분 22조는요, 26회 시험 정답. 자, 감정평가업자는 임대료를 감정평가할 때 뭐를 적용? 임대 사례 비교법을 적용하는데 26회는요, 적산법으로 출제했어요. 적산법이 아니라는 거. 26회 정답집. 자, 또 거기 뭐야? 거기 21조가 동산이죠. 동산도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 자, 23조의 3항 보세요. 여러분 영업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앙권, 저작권, 전용 측성 이용권 등 기타 무형자산은 뭐를 적용? 무형자산은 수익환원법을 적용. 자, 24조 3항 봅니다. 감정평가업자는 또 기업의 가치를 감정평가할 때는 뭐를 적용? 수익환원법을 적용. 자, 25조로 갑니다. 소음 나오죠? 자, 25조를 보시면은 소음, 진동, 일조 침해 또는 환경오염 등으로 대상 물건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대상 물건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그 가치 하락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때에 소음 등이 발생하기 전에, 자, 밑줄 같습니다. 대상 물건의 가액 및 원상 회복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밑줄 그은데 시험에는 이렇게 잘 내요. 대상 물건의 가액은 고려하여야 하나 원상 회복 비용 등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출제를 많이 해요. 하여튼 14조부터 25조까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1번 문제 보세요.
감정평가업자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 시 적용해야 할 주된 감정평가 방법으로 틀린 거. 건물 거래사례 비교 바로 1번 나오면 이제 찍고 넘어가야죠. 건물은 뭐야? 원가법이지. 자, 3번 문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감정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 틀린 거. 건물 원가법 2번 직급 1번은 15조, 2번은 16조, 3번은 22조. 임대료는 뭐다? 적산법이 아니라 임대사례비교법이죠. 4번은 23조의 사망. 그리고 5번은 뭐죠? 20조 1항과 뭐죠? 3항. 그리고 상이죠. 자동차는 뭐다? 거래사례비교법. 선박항공기는 원가법. 다르죠. 3번 정답. 자, 2번 문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직접의 동그라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하는 거 이미 다 배웠어요. 현황, 거기 시장가치 기준원칙은 제5조. 현황 기준원칙은 제6조. 개별 물건 기준원칙은 제7조. 3방식은 제11조. 근데 규칙의 최유효용은 없어요. 그래서 5번 정답입니다.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규칙에 나오는 걸 이미 다 배우셨고, 자, 1번 문제 442페이지 1번 문제예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규정된 절차에 해당하지 않아. 아까 절차, 출발점은 기본적 사항의 확정부터 간다고 했죠? 그런데 감정평가 의뢰는 그 7가지 절차 없잖아요. 1번 정답. 1번 문제가 27회 시험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445페이지에 9번 문제 디귿 한번 봅니다. 디귿. 요거 올해 출제 예상되는 중요한 지문. 올해 디귿 지문 진짜 중요합니다. 디귿은요.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12에 2에 나온 거예요. 디귿. 적정한 실거래가의 개념이 나옵니다. 잘 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실제 거래 가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고된 실제 거래 가격으로서 거래 시점이 도시적은 몇 년? 아까 3년 이내, 3년 동그라미. 그 밖에 적은 몇 년? 5년 동그라미. 5년 이내인 거래 가격 중에서 감정평가업자가 인근 지역의 지가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적용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거래 가격을 적정한 실거래 가격. 이게 작년에 도입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출제 예상 1순위예요, 용어. 요거는 꼭 기억해둬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매년 한 문제 출제되는 447페이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가 남았습니다.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